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흔히들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면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비극은 황혼의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약해진 순간의 성급한 결정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0살에 홀로 되신 시어머니께서 25살밖에 안 된 젊은 남자와 갑작스럽게 재혼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부부를 분가시킨 뒤 젊은 남편과 함께 열흘 동안 집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며 기묘한 신혼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풍겨나오는 정체불명의 악취에 대해 이웃들이 불평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불길한 예감에 저와 남편은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끔찍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던 시어머니 김 여사께서 온 가족에게 곧 재혼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저희를 더 경악하게 한 것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훈, 제 남편인 민준보다도 어린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님이 지훈 씨를 처음 집으로 데려와 소개하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희고 말끔한 얼굴에 조용하고 예의 바른 말투를 가진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서울에 올라와 고생하며 살다가 김 여사님의 다정하고 깊이 있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요. 당시 저희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남편 민주는 엄마, 제정신이세요? 저놈은 엄마 아들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비웃을 거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에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모든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라 믿는 감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받고 보호받는 느낌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우리의 반대는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와 지훈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거다.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아. 너희 살 아파트는 이미 마련해뒀으니 그리로 이사하거라. 그 말은 반박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고 비좁은 주공 아파트였지만 저희는 씁쓸함을 삼키며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의 자유를 원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당신의 새로운 행복에 걸림돌이 되는 저희를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기묘한 신혼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바로 그 집에서 말이죠. 결혼식 이후 김 여사님이나 그 젊은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어머님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민준 씨도 그저 두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굳이 깊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 7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 댁 바로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새아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댁에서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가 우리 집까지 넘어와서 도저히 못 참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악취요? 무슨 냄새인데요? 아주머니, 나도 잘 모르겠어.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김 여사님이나 그 젊은 양반이 나오는 걸
한 번도 못 봤네. 문은 계속 잠겨 있고 몇 번 두드려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걱정되니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니?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둘러 민준 씨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엄마가 젊은 남편이랑 노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겠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의 얼굴에도 걱정스러운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당장 그곳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직 차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덮쳐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고 퀴퀴한 무언가 부패하고 썩어가는 듯한 역겨운 냄새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코를 막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다가갈수록 악취는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 안에 누구 있어요? 민준 씨가 철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안 되겠어, 서윤아. 문을 부숴야겠어. 민준 씨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집에서 큰 쇠지렛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강력한 충격 끝에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더욱 끔찍한 악취의 파도가 뿜어져 나와 저희는 저도 모르게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민준 씨와 함께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던 집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 비닐봉지, 빈 병,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모든 것이 축축하고 끈적거리며 시큼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끔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값비싼 가죽 소파 위에는 젊은 남편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비디오 게임기를 손에 들고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상태였습니다. 귀에는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있어 주변의 혼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쓰레기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더러운 바닥 위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흐트러져 악취를 풍겼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텅 빈 두 눈에는 초점 없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해진 옷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팔에는 여러 개의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으셨다면 지난 열흘간 이 집안에서 과연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저희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충격적이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다음 편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찬 공간, 시간은 그 끔찍한 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집, 태평하게 게임을 하는 젊은 남편,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채 상처투성이인 시어머니. 이 모든 것은 마치 한 편의 비현실적인 공포 영화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처음의 충격은 순식간에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대신 지훈에게로 곧장 돌진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준은 고함을 지르며
지훈의 헤드폰을 벗겨 던졌습니다. 게임의 흐름이 끊기자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 섞인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서진 문을 차례로 쳐다보더니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태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형님, 형수님. 오셨네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의 태도는 남편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이 집 꼴을 좀 봐. 그리고 우리 엄마 모습도 좀 보라고.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지우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방금 잠에서 깬 사람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공감과 피로감이 섞인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밀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고는 그는 자신의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을요. 어머님이세요. 그는 슬픔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에 갑자기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셨어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계속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도 못 나가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마 갱년기 우울증이 심하게 온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우울증.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신빙성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무것도 치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할 때마다 제가 당신을 버리려는 거냐며 소리치고 오셨어요. 심지어 스스로 몸을 다치게도 하셨고요. 그는 김 여사님의 팔에 있는 멍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저 멍들은 어머님이 직접 벽이나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거예요. 제가 말리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우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맑은 눈에는 병든 아내를 견뎌내야 하는 젊은 남편의 무력감과 인내심이 어려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경험이 없다는 거 알아요. 전 그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면 배달시켜드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 그대로 뒀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아내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헌신하는 젊은 남편, 숭고한 희생. 누구라도 들으면 그를 동정하고 안타까워할 이야기였습니다. 너 정말이냐? 제 우유부단한 남편 민주는 거의 설득당한 듯 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대신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저의 말대로예요? 어디 아프셨으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죠. 김 여사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우리를 한번 올려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어머니의 침묵이 암묵적인 인정으로 비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민준 씨는 저렇게 순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김 여사님처럼 강하고 똑 부러지던 분이 갑자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를 미치광이로 만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멍자국들 절대 스스로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손가락 자국, 누군가 꽉 쥐고 억압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지훈의 이야기를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덜 성가신 해답이었으니까요. 아이고,
엄마는, 민주는 신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거야. 그리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무력감은 언제나 그랬듯 저에 대한 책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아, 다 당신 때문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아닐 거라고 했잖아. 당신이 기어이 소란 피우고 문까지 부수고 들어오더니 이제 꼴 좋게 됐네. 이웃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잖아. 이제 속이 시원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저를 탓할 수 있다니 이 남자의 우유부단함과 비이성적인 태도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정상이 아닌 게 안 보여?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해. 가긴 어딜까. 그때 지훈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형수님, 어머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어머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억지로 모시고 가려다 혹시라도 무슨 돌발 행동이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제 생각엔 그냥 집에 계시게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잘 설득하고 돌보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약속할게요. 그는 다시 한번 효심 깊은 사위이자 남편 역할을 해냈고 민주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말이 맞아. 엄마는 쟤한테 맡겨두자. 제가 남편이니까 뭘 해야 할지 알겠지. 우리가 괜히 끼어들면 일만 더 복잡해져. 서윤아, 우리 그만 가자. 여기 있어봐야 도움될 것도 없어.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저를 그 쓰레기장에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뿌리 밝힌 듯 서 있었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악마 같은 놈과 단둘이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저를 아무리 못살게 굴었어도 그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 저는 극심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연극이 아무리 완벽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저는 그 거짓을 밝혀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난 안 가.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만 그냥 가요? 김 여사님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린 채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이 마치 영혼 없는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는 동안 저는 일부러 주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대부분 패스트푸드 포장 용기와 음료수 병이었고 일반적인 생활 쓰레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 열흘 동안 그들은 전혀 요리를 하지도 평범한 가족처럼 생활하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냥 간단한 종합검진이라도요. 김 여사님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다가 옆에 서 있는 지훈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난 아무데도 안 가. 그냥 집에 있고 싶어. 그녀가 입을 열자 민주는 저를 끌고 갈 더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거봐, 당신도 들었지? 엄마가 가기 싫다고 하시잖아. 이제 그만 가자. 엄마 쉬시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는 제 손을 잡고 단호하게 저를 끌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민준과 이야기하기 위해 등을 돌린 틈을 타 김 여사님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시퍼런 멍이 든 그 손이 몰래 제 쪽으로 뻗어왔고
그 손바닥 안에는 작게 뭉쳐진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제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몰래 건넨 쪽지를 재빨리 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는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듯 저를 그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차에 안전하게 앉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그 안에는 저의 첫 번째 무기인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린 후에야 저는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 척하며 몰래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씨는 극심한 공포에 질린 사람의 것처럼 비뚤비뚤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판결문처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단 4글자. 살려줘. 저놈 믿지 마.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통제당하고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얼굴을 한 젊은 남편 지훈. 그는 바로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김 여사님은 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쓸 정도로 그를 두려워하는 걸까? 저는 서둘러 쪽지를 숨겼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이 치명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작은 쪽지가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려줘. 저놈 믿지 마. 비뚤비뚤한 4글자는 비통한 구원의 요청이자 저의 끔찍한 의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습니다. 똑똑하고 거만했던 시어머니, 그녀는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결혼한 젊은 남편에 의해 바로 자기 자신의 집에서 감금당하고 통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주는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요동치는 하루에 그는 너무 지쳐 있었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 쪽지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구원을 요청하는 쪽지를 주셨다고. 지훈은 쉽게 발뺌할 것이다. 그는 또다시 갱년기 우울증 핑계를 댈 것이고 그의 협박 아래 있는 김 여사님은 분명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어쩌면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안 돼.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그리고 동맹이 필요했다. 나에게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날카로움을 가진 사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정확성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약학을 전공한 반면 혜진이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법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적이고 이성적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머리로 유명한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출근하는 척하며 혜진이의 법률사무소로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퀭한 눈과 혼란스러운 제 얼굴을 보자마자 혜진이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세상에, 서윤아, 너 무슨 일이야? 그녀는 저를 개인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상 초월 결혼식부터 기묘한 신혼여행, 이웃의 전화, 집안의 끔찍한 광경, 지훈의 완벽한 연극, 남편의 우유부단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쪽지까지. 혜진이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날카로운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한 친구로서의 공감은 점차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분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미간을 찌푸리며 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사건의 단서들을 하나씩 꿰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섣불리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이건 더 이상 평범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한 여성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고 스스로를 집에 가두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 젊은 남편은 완전히 태어나고 심지어 심리적 위기라는 너무나 완벽한 설명을 내놓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자국과 구원의 쪽지. 혜진이는 각 단서를 분석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 이건 통제, 협박, 심지어 불법 감금의 징후가 있는 사건이야. 혜진이의 단어 하나하나가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변호사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그 무게가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내 생각대로 우리에겐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 쪽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야. 그놈은 너무 교활해. 이미 아픈 아내를 돌보는 완벽한 위장막을 쳐놨어. 지금 우리가 행동하면 그놈은 쉽게 상황을 뒤집을 거고 심지어 우리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최악은 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위험해질 거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저는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진정해. 혜진이는 떨리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 싸움은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우리는 똑똑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연기를 해야 해. 지훈의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 척해야 해. 시어머니의 병을 동정하고 그 젊은 남편의 인내심을 존경하는 척해야 해. 그의 경계심을 잠재워야 한다고.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조사를 시작할 거야. 그 지훈이라는 놈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그는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왜 내 시어머니를 노렸을까?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 적을 정확히 알아야만 약점을 찾아 쓰러뜨릴 수 있어. 혜진이의 말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제 안의 혼란과 공포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결단력과 명확한 행동 계획이 들어섰습니다. 알겠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친구 사이에 뭘. 하지만 약속해. 정말 조심해야 해. 그렇게 정교한 연극을 꾸밀 수 있는 놈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반드시 나랑 먼저 상의해야 해. 알았지? 약속할게. 만남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란에 빠진 두려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 안의 수사관이자 첩보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동맹이 있었지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동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출하고 악인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전쟁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새서방 지훈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후 첫 번째 정보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그 정보는 그가 만들어낸 순박한 시골 청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무서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결과 나왔어. 혜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놈, 보통이 아니야. 혜진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훈, 본명 박지훈은 가난한 시골 출신이 맞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지만 오래전에 그와 의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유는 그가 노름에 빠져 여러 차례 가족의 돈을 사기치고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8살에 집을 나와 도시로 상경했습니다. 학력도 직업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습니다. 희고 말끔한 얼굴과 사탕처럼 달콤한 말솜씨로 그는 가장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이 많은 여성들만 전문적으로 노렸어. 혜진이는 경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유하지만 애정이 결핍된 여성들, 사별했거나 이혼했거나 혹은 남편이 있어도 불행한 여성들, 그들이 바로 그의 기름진 먹잇감이었지. 혜진이는 제게 명단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난 7년간 지훈이 만났던 최소 5명의 여성 명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첫 번째는 50대 사별한 스파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2년 동안 그녀와 동거하며 생활비와 명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녀가 가게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이혼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별장에서 살며 그녀의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을 들키면서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명단은 점점 길어졌고 그는 모든 관계가 끝날 때마다 적지 않은 돈을 챙겨 떠났습니다. 선물이거나 사기거나 갈취를 통해서요. 그는 마치 거머리처럼 먹잇감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고는 더 기름진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의 과거는 아주 불량해 혜진이는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 번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처벌을 피했어.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약점을 잡는데 아주 능숙한 것 같아. 피해자들이 망신당할까봐 이를 크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저는 듣는 내내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의 사냥 경력 중 가장 최근에 그리고 아마도 가장 기름진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순박한 시골 청년, 다정하고 깊이 있는 모습에 반했다는 사랑.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가 수없이 반복해온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혼에 외롭고 사랑에 목말랐던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쉽게 그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세서방의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전문 사기꾼,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그의 목표가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받고 호의호식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재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시어머니를 인질로 만드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혜진이가 그려준 젊은 남편 박지훈에 대한 초상화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그는 어설픈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그리고 지극히 잔인한 전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먹잇감의 냄새를 맡는 법을 알았고 외모와 달콤한 말로 그들을 잠재운 뒤 무자비하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먹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그가 노린 가장 큰 먹잇감이었습니다. 초기 정보를 바탕으로 혜진이와 저는 단서들을 꿰맞추었고 지훈의 완벽한 사냥 계획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가 우리 가족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세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의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김 여사님이 중년들을 위한 댄스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수년간 집안에만 갇혀 지내다 소일거리를 찾고 싶다고 하셨죠. 당시 저와 민주는 매우 지지했습니다. 저희는 그곳이 바로 지훈이 선택한 사냥터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댄서가 아닌 젊고 열정적인 강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젊음, 그리고 김 여사님의 고혹적이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를 무기로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갱년기에 접어들어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있던 한 여성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개인 댄스 레슨으로 시작해 커피숍 데이트,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성공한 연상의 여인을 흠모하고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에게 당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뜨거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혜진이는 약 6개월 전 김 여사님의 제주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지훈 단둘만의 은밀한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혜진이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같은 전문 사냥꾼이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 그는 내 시어머니를 육체적으로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을 거라고 확신해. 그게 무슨 말이야? 사적인 영상이야, 서윤아. 혜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야. 가장 사적인 모습, 영상을 몰래 촬영한 다음 그걸 무기로 삼아 협박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인질로 만드는 거지.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여사님의 몸에 있던 멍자국,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극심한 공포, 모든 것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감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협박당하고 갈취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김 여사님 같은 분에게 그런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파멸적인 타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맹목적인 사랑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덫일 뿐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 지우는 그 영상들을 이용해 김 여사님에게 관계를 공개하고 자신과 결혼하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왜 하필 결혼이었을까? 그것이 이 집, 이 가족 안에서 그의 존재를 합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남편이라는 명분, 주변의 눈을 속이고 그녀를 통제하며 재산을 계속 빼돌릴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치욕스러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를 악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반대와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늑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희 부부를 분가시킨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고 쉽게 김 여사님을 통제하고 괴롭힐 수 있는 외부와 차단된 완벽한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집은 감옥으로 변했고 김 여사님은 그 안에 유일한 수인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 집안이 쓰레기 더미로 변한 것, 모든 것은 갱년기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더럽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돈을 더 쉽게 빼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훈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몇 푼의 용돈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 그 전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짜내고 빨아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혜진이가 보낸 자료를 정리하며 분노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차갑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전체 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적이 누구인지, 그의 무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은 위험한 관계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책임이 있지만 그녀 또한 협박당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문당하는 피해자라는 것을요.
그녀가 과거에 저를 아무리 못살게 굴었어도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의 손에 파멸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훈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음모에 대한 전체 그림을 파악한 저는 정면으로 부딪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원 요청 쪽지는 생존 신호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감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장 지훈을 고발한다면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려 무슨 짓을 할지 몰랐고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모험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이와 신중하게 상의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거짓말을 폭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저는 갱년기 우울증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제 첫 번째 술을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의 연극은 바로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저는 죄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성급했고 당신과 지훈 씨를 원망했어요. 미안해요. 민준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잘못한 거 이제 알았어? 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신데 지훈 씨 혼자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돕지는 못할 망정 부담만 더 안겨드렸으니 정말 죄송해요. 제 말은 그를 매우 만족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됐어. 당신이 그렇게 알아주니 다행이다. 나도 당신 원망 안 해. 어쨌든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내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댁에 가볼게요. 지훈 씨에게 사과도 하고 도울 일이 있는지 보려고요. 어머님도 잠깐 뵙고 싶고요. 괜찮을까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너무 좋지.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훈 역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마 그의 눈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공짜 가정부가 추가되는 것이 자신의 계획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유흥을 즐길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저의 존재는 이웃들에게 화목한 가족이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로서가 아닌 잘못을 뉘우치는 며느리의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영양가 높은 음식과 노년기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책들을 잔뜩 들고 갔습니다. 거실에서 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지난번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잠깐 뵙고 집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싶어서요. 지훈은 저를 보며 감추려 애쓰는 미소를 입가에 살짝 띄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그는 너그러운 남편인 척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어머님 걱정해서 그러신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은 방에 계시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저는 적의 소굴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그의 부득이한 동맹, 김 여사님의 병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수선하고 어두웠으며 여전히 불쾌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들을까봐 문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방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훈이 밖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편히 쉬세요. 방이 이렇게 어지러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방해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뒤질 수 있는 너무나도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 위한 청소. 김 여사님은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깡마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도우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 옷장 구석구석 모든 틈새를 살폈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동시에 저의 신의 눈을 설치할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김 여사님의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는 낡고 색이 바랜 곰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민준 씨의 어린 시절 유일하게 남은 기념품이며 김 여사님이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분명 그런 가치 없는 아이들, 물건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완벽한 위장 장소였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저는 몰래 제 방으로 돌아가 혜진이가 준 초소형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단추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김 여사님의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지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곰 인형의 먼지를 터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이 곰 인형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너무 낡았어요.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곰 인형에 가려진 제 손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곰 인형의 플라스틱, 눈, 바로 옆을 작게 찢어 카메라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방 전체, 특히 침대와 책상 주변을 거의 다 볼 수 있도록 똑바로 밖을 향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빨아드릴게요. 어머님. 저는 말하고는 정말로 빨래하려는 것처럼 곰 인형을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촬영 각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곰 인형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을 때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신의 눈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지훈의 모든 행동과 말은 저의 감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픈 척하는 아내를 돌보는 젊은 남편의 연극은 이제 부득이한 관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들이 그 악마의 진짜 얼굴을 벗겨낼 황금 같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싸움은 진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곰 인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날부터 저의 뉘우치는 며느리 연기는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지훈의 경계심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가 자기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서윤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관심, 특히 밤 시간의 관심은 제 신의 눈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휴대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저의 가장 끔찍한 상상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훈의 추악한 민낯, 악마의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고 단둘만 남게 되자 지훈은 더 이상 인내심 많고 다정한 젊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사정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 기집애가 만든 음식 먹으면 입만 더러워져.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사온 닭튀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신 후 그는 침대에 길게 누워 김 여사님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는 자신을 위해 다리를 주무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떨면서 반항 한마디 못하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어이, 할망구. 그는 경멸이 가득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어딨어? 오늘이 기한이잖아. 나 이제 돈 없어. 지훈 씨. 저는 김 여사님의 가냘픈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준 돈이 내 마지막 비상금이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돈이 없어? 지훈은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나랑 장난해. 내 남편이 너한테 막대한 유산을 남겼는데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내 귀한 아들 민준이랑 내 그 잘난 척하는 친구들한테 보내줘서 같이 감상하게 해줄까? 그리고 그는 그 짓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하나 틀고는 그 화면을 김 여사님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벌벌 떨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치욕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최후의 무기, 사적인 영상들이었습니다. 어때? 이제 돈이 어디 있는지 기억났나?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까? 네가 우리 은행에 숨겨둔 20억짜리 예금 통장은 어때? 그거 무덤까지 가져갈 작정이야? 그는 이미 그녀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김 여사님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내가 줄게.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다 줄게. 제발, 그것들만 다 지워준다고 약속해줘. 지워? 지우는 또다시 웃었습니다.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어떻게 내가 잡겠어? 그냥 얌전히 말이나 들어. 5억. 내일 5억 원이 필요해.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민준이뿐만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내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해줄 테니까. 그는 그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하고 잔인하며 끝도 없는 갈취였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님의 관계는 단순히 갈취범과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괴롭힌 후에 지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에이, 화내지 마, 자기야. 내가 그냥 성질이 좀 급해서 그래. 누가 자꾸 말 안 들으래. 내가 자기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봐봐. 나 만나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지고 젊어졌어. 내 친구들 다 부러워하잖아. 젊고 건강한 남편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자기를 위해서야.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공포와 치욕 속에서 떨고 있던 김 여사님은 마치 순한 고양이처럼 그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거짓말을 다시 믿거나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고통이 단순히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지훈에게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은 장성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며 우유부단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돈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의 지위도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운 여자, 사랑받고 싶고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고 잘생기고 말솜씨가 좋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구애받고 사랑받고 뜨겁게 사랑받는 느낌. 그는 그녀가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독되었습니다. 그 가짜 독성 감정에 중독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잔인하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병주고 약주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영상으로 그녀를 공포와 치욕의 지옥으로 밀어넣었다가 바로 그 직후에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의 천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녀는 완전히 저항 능력을 상실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렸습니다. 명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병적인 의존적 사랑 사이에 갇힌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건넨 구원의 요청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미한 이성의 불꽃이었고 절망 속에서의 가냘픈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맹목적인 감정에 이끌려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깊은 고통이 그녀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비난과 멸시는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증오뿐만 아니라 연민의 감정도 함께요. 자신의 외로움과 나약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한 불쌍한 여자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저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단순히 지훈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김 여사님 또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치욕, 배신감, 그리고 사랑을 잃은 고통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악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구원할 수 있는 계획.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말이 김 여사님을 깨우고 그 심리적 수렁에서 그녀를 끌어낼 만큼의 무게를 가진 사람. 바로 그녀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무심한 아들로 남아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저와 함께 자신의 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지훈이 만들어낸 심리적 수렁에서 그녀를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무게와 애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에게 모든 진실, 가장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여보, 저는 거실에서 축구를 보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바로 앞 테이블에 태블릿 PC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은 밝게 켜져 있었고 동영상 폴더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방해받은 것이 짜증난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 보면 알아요. 저는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궁금한 듯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영상은 폭행 장면이 아니라 그보다 덜 자극적이지만 파괴력은 뒤지지 않는 영상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에게서 돈을 뜯어낸 후 지훈이 다시 다정하게 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달콤한 말로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고 김 여사님은 만족스럽고 나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엄마 침실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가졌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존경하는 어머니와 그 젊은 서방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똑똑히 보세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김 여사님의 몸에 다리를 올리고 그녀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은 불신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개자식. 감히 엄마한테 저런 짓을? 아직도 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직도 저놈이 아내를 인내심 있게 돌보는 젊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는 지훈이 휴대폰으로 김 여사님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틀었습니다. 돈 없어. 나랑 장난해. 아니면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을 내 귀한 아들한테 보내줄까? 지훈의 악독한 목소리가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추억.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생각만큼 최악은 아닐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그를 깊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보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폴더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블릿 PC가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졌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 그리고 붕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그 젊은 놈 사이에 역겨운 장면을 보고야만 것입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그는 희망 없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역겨워. 너무 역겨워.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항상 강한 척, 가부장적인 척하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혐오와 극심한 치욕 속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순히 불쌍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적인 관계의 일부였고 아들인 그는 의도치 않게 그 치욕적인 연극의 관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가 충격을 소화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개자식. 그는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감히 우리 엄마를 욕보여? 감히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해? 분노가 모든 공포와 혐오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상처 입은 맹수, 오직 적을 물어뜯고 싶은 본능만 남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각성은 너무나도 격렬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시뻘건 눈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놈 얼굴을 박살 내버릴 거야. 그는 분노로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와 극심한 치욕이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비록
그 명예가 이미 더럽혀졌을지라도요. 저는 서둘러 달려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요? 뭘 하려는 거예요? 비켜. 그는 저를 옆으로 밀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날 막지 마. 내가 가서 그 자식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본때요?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그놈을 실컷 때려주고 나면요. 그 다음은요. 당신은 상해죄로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상관없어. 난 상관없다고. 하지만 엄마는요. 제 말은 그의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제 목소리는 이성적이고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이 그놈을 때리고 일을 크게 만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예요. 그 역겨운 영상들이 온 세상에 퍼지는 걸 원해요. 50살이 넘은 당신 엄마가 남은 인생을 치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냐고요? 엄마가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되길 바라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약점을 찌르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골프채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끝없는 무력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그냥 저놈이 계속 저렇게 날뛰게 내버려둬야 해? 계속 엄마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게 놔둬야 하냐고? 당연히 아니죠. 저는 그의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멍청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먹을 쓰지 않을 거예요. 머리를 쓸 거예요. 그는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신뢰가 담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 폭풍 속에서 제가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알아요? 제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훈, 그놈은 단순히 엄마 돈만 뜯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엄마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고요. 엄마 전에도 수많은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놈은 아주 불량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저와 혜진이가 조사했던 지훈의 과거, 그의 사냥 경력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들을수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서방님이 그렇게 위험한 악마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왜? 엄마가 외로워서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너무 교활해서 엄마의 심리를 잔인하게 조종했어요. 엄마는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엄마는 덫에 걸렸고 우리가 엄마를 거기서 끌어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그놈을 감옥에 쳐넣는 거죠. 저는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린 죄가 아니라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죄로요. 우리는 법이 그놈을 처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상들을 모두 회수해서 영원히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 씨. 당신이 연기를 해야 해요.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역할을 해야 해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지훈에게 접근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녹화해야 해요. 그놈이 자기 입으로 모든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를요. 할 수 있겠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요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욕보이고 가정을 파괴한 원수와 마주하면서 분노를 드러내서도 허점을 보여서도 안 됐습니다. 그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연기를. 하지만 한참 후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느리지만 결단의 찬 끄덕임이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제가 알던 우유부단한 남자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그것은 제가 그에게서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습니다.
가식적인 뉘우침이 아닌 뒤늦은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행동 계획으로 전환되었을 뿐입니다. 덫이 놓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둘이 함께 놓는 덫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파탄 직전에 우리 결혼 생활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그날 밤 이후 민주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몸에 배어있던 우유부단함과 무관심은 분노와 후회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단력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등 뒤에 숨기만 하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도적으로 이 싸움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저와 민준, 그리고 혜진이,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는 혜진이의 법률사무소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지훈을 덫에 빠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혜진이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감한 영상의 원본 파일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둘째, 그의 재산 갈취 행위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김 여사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놈이 순순히 그걸 내놓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건 그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요. 끝까지 지키려 할 겁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하고 의심이 많아요. 평범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해야 해요. 탐욕이죠. 혜진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같은 전문 사기꾼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항상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바로 끝없는 탐욕입니다. 그는 지금 어머님에게서 뜯어내는 푼돈에 절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더 큰 한탕, 도망치기 전 마지막으로 거하게 한탕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뭐죠? 민준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혜진이가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큰 한탕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범죄를 폭로하는 사람 역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침묵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상세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각 단계, 각 대사, 지훈이 보일 수 있는 모든 반응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극의 주연은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무심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 가족의 명예를 두려워하며 돈으로 모든 것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아들 역할을 맡게 될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연기를 정말 잘해야 해요. 민준 씨, 제가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그 영상들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당신이 대결하러 온 게 아니라 협상하고 애원하러 왔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알았어. 민주는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저는 그에게 작은 단추 하나를 건넸습니다. 위장 녹음 및 녹화 장치예요. 그를 만나기 전에 옷에 달아야 해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야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공황 상태에 빠진 아들의 가면을 쓴 채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혜진이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민준의 단추에 달린 카메라와 직접 연결된 작은 화면을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민준의 연기가 어설프거나 지훈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훈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먹잇감이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듯했습니다.
민준을 보자 지우는 즉시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귀한 아드님 오셨네? 왜, 네, 엄마 돈 마련할 방법이라도 생각해냈어? 민준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본대로 연기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잠시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태도에 지훈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따로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이 늙은이가 들을까봐 무서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민준은 걱정스럽게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재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은 호기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민준을 따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혜진이는 숨을 죽이고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건데? 지훈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다 알아요.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지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늙은이가 너한테 뭘 말했어? 아니, 엄마가 아니에요. 민주는 겁에 질린 연기를 하며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어요. 당신이 엄마를 협박하는 거랑 당신 휴대폰에 있는 그 영상들도요. 네가 내 휴대폰을 훔쳐봤다고? 지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계산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비굴함은 지훈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제발 부탁이에요. 지훈 씨.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그 영상들만 지워주세요. 우리 엄마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의 명예를 망치지 말아주세요. 민준의 애원은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은 사라지고 대신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잇감이 완전히 덫에 걸린 것을 본 사냥꾼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너희 그 잘난 집안은 체면 깎이는 걸 제일 무서워하잖아. 그렇게 알아서 기니 다행이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침묵을 사기 위해 돈을 기꺼이 지불할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탐욕을 가진 지훈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일어나. 지훈의 목소리에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만함이 묻어 있었다. 난 무릎 꿇은 놈이랑은 이야기 안 해. 민주는 극도의 공포에 질린 표정을 유지한 채 떨면서 일어섰다. 그럼 당신 뜻은 내 뜻? 지훈이 비웃었다. 내 뜻은 네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거나 멍청한 짓 하는 대신 나한테 협상하러 올 줄 알았으니까 넌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마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 행세를 했다. 그는 한 가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권력감을 즐기고 있었다. 네가 몇 가지를 안다고 했지. 그는 민준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그래서 뭘 얼마나 아는데? 이것은 떠보는 질문이었고 민준은 우리가 준비한 대본대로 정확히 대답했다.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민준이 더듬거렸다. 당신이 그 영상들을 이용해서 엄마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난 돈이 필요해. 아주 많은 돈. 그리고 내 늙은 엄마는 돈이 아주 많지. 우리 관계는 그냥 공평한 거래일 뿐이야. 그럼 얼마를 원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억? 2억?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지우는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1억? 나랑 장난하냐?
내 엄마 명예, 내 그 잘난 집안의 명예가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민준의 목소리는 절망적으로 변했다. 지훈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다. 30억. 그가 또박또박 말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금 30억 원. 그 대가로 내가 가진 모든 원본, 기념품을 너한테 넘겨주지.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난 내 엄마 인생에서, 내 가족에게서 사라져 줄게. 아주 괜찮은 거래 아니야? 30억. 엄청난 액수였다.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민준이 자신의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돈을 받고도 사본을 남겨두면 어떡해요? 지훈이 다시 크게 웃었다. 내가 그런 소인배로 보여? 난 사업할 때 신용을 지켜. 게다가 30억을 손에 넣으면 내가 미쳤다고 이 땅에 남아있겠냐? 멀리 떠나서 내 인생을 즐겨야지. 너희 그 골치 아픈 가족이랑 엮여서 피곤할 일이 뭐 있어. 그는 자만에 빠져 자신의 모든 행위와 계획을 서슴없이 인정했다. 그의 모든 말은 민준의 단추에 달린 녹음기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알겠어요. 민준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의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루 주지. 지훈이 조건을 내걸었다. 내일 저녁 8시, 바로 이 집 거실에서. 돈과 물건을 교환하는 거야. 네가 돈을 가져오면 난 모든 보물이 담긴 USB를 넘겨주지. 다른 꿍꿍이 피울 생각 마. 나한테 어떤 예비 계획들이 있는지 넌 모를 테니까. 알았어요. 협상은 끝났다. 민주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섰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뒤따라 나왔다. 그는 곧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고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내일 저녁의 거래에 돈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직 차가운 수갑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늘의 그물은 마침내 펼쳐졌다. 다음 날 하루는 극도의 침묵과 긴장 속에서 흘러갔다. 민주는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아들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근심에 차 있었고 때때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여사님은 여전히 침실에서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가올 거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이 악몽이 끝나고 자신의 치욕스러운 비밀이 묻힐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반면 지우는 더없이 태평하고 자신만만했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텔레비전을 보고 때때로 우리를 거만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백성들이 바치는 공물을 기다리는 황제처럼. 그는 문 밖에서 훨씬 더 크고 정교한 덫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혜진이는 내가 녹화한 영상과 지훈이 자만심에 빠져 자백한 녹취록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경찰과 협력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싶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모든 범죄가 담긴 USB와 함께 그를 붙잡아야만 했다. 어떤 사본도 유출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세부적인 체포 계획이 세워졌다. 돈 가방도 준비되었다. 안에는 신문지를 채우고 위에는 진짜 돈을 덮어두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연극을 위해 준비되었다. 우리 가족의 어두운 날들을 끝낼 그 연극의 막이 내릴 시간이었다. 저녁 8시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와 민주는 돈 가방을 들고 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철저히 준비했지만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 옆에 앉은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 억눌린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지훈과 김 여사님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 아주 멋져 보였다. 불법 거래가 아니라 큰 파티에라도 가는 사람 같았다. 그의 입가에는 더없이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때? 그가 민준을 보며 물었다. 일은 다 잘 해결됐나, 효자 아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 뒤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가방을 가리켰다. 돈은 저 안에 있어. 30억다. 이제 당신 차례야. 지우는 하하 웃으며 가방으로 다가가 열어보았다. 안에 있는 푸르고 붉은 지폐 다발을 보자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좋아, 아주 좋아. 너희들도 뭘 좀 아는군. 이 집안 명예도 꽤 값나가는 모양이야. 그는 가방을 닫고 주머니에서 은색의 작은 USB를 꺼내 우리 앞에서 흔들었. 마치 은혜를 베푸는 사람처럼. 여기 나와 내 귀한 늙은 엄마의 모든 추억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작은 비밀들도 다 이 안에 있지. 아주 싼 값 아니야. 그는 극도의 자만심에 빠져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눈과 귀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그거 일이네. 민준이 억눌린 목소리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폭발 직전의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제하고 있었다. 천천히 지훈이 비웃었다. 확실히 하려면 돈부터 확인해야지. 요즘 세상은 진짜 가짜가 뒤섞여 있어서 말이야. 그는 다시 가방을 열고 위에 있는 지폐 다발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승리에 너무 취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순간, 그가 완전히 경계를 푼 순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거기까지. 갑자기 문 쪽에서 위엄있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거실 문은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건장한 남성에게 막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무기를 든 채 쏟아져 들어왔다. 순식간에 방 전체가 포위되었다. 이게 뭐야? 지훈은 얼어붙었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경찰들을 보다가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너희들이 감히 경찰에 신고해. 이 개자식, 감히 날 속여?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박지훈, 당신을 체포한다. 한 형사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모두 꼼짝 마. 형사들이 순식간에 덮쳤다. 지훈은 두 걸음도 채가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가방이 열리며 안에 신문지 뭉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손에 있던 USB도 바닥에 떨어져 굴러다녔다. 이거 놔. 그가 덫에 걸린 짐승처럼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너희들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난 억울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하지만 그의 모든 발버둥은 소용없었다. 두 개의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하늘의 그물은 마침내 닫혔고 모든 범죄, 모든 협박과 조종은 법의 엄중함 앞에 멈춰섰다. 그 광경을 목격한 김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수갑이 채워진 애인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짜인 그녀 인생의 연극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지훈이 끌려가다 내 앞을 지날 때 그는 멈춰섰다. 그는 증오와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너였지, 전부 내 짓이지, 이 기집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평온하지만 심판이 담긴 시선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이 체포된 그날 밤 이후 우리 집은 장례식 같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대감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폐허와 뒤늦은 후회의 침묵이었다. 범죄는 밝혀졌지만 그것이 각자의 영혼에 남긴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 수 없을 것이었다. 박지훈은 내가 기록한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현행범 체포라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로 인해 법의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공갈 협박 및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젊은 남편, 사냥꾼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감옥의 철창 뒤에서 끝이 났다. 하지만 가장 심하게 무너진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날 밤 이후 김 여사님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더 이상 거만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방 안에 홀로 앉아 말없이 조용히 지낼 뿐이었다. 사랑을 잃은 고통, 비록 병적인 사랑이었을지라도 자신의 치욕스러운 비밀이 드러났을 때의 참담한 굴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한때 똑똑했던 그 여인을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흰소리가 가득 내렸다. 저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도 지난 3년간 이 가족이 진정으로 저를 필요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저는 떠나지 않았, 저는 남았다. 민준에 대한 사랑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희미하게 남은 인간애와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그녀에게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붉고 퉁퉁 부어 있었다. 서윤아, 그녀가 쉬고 약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미안하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제가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두 단어였다. 내가 잘못했. 그녀가 울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외로워서 이 지경까지 왔다. 나는 내 시어머니가 될 자격도 민준이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죽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제가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몰랐. 그녀가 제게 준 상처는 실제했지만 지금 그녀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통쾌함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남았다. 민준도 이 사건 이후 많이 성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내 뒤에 숨기만 하는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억눌렸던 분노와 지운을 덫에 빠뜨리기 위해 저와 협력했던 과정이 그의 안에 있던 남성성을 일깨운 듯했다. 그는 책임감과 마주하는 법을, 가족을 올바르게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그녀를 돌보고 위로하는 데 썼다. 그는 또한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비굴한 애원이 아니라 진정한 성실함으로. 서윤아,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가 자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끔찍한 남편이었고 끔찍한 아들이었어. 너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어. 네가 괴롭힘 당할 때 침묵했고 네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약했어. 더 이상 널 붙잡지 않을게. 만약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서명할게. 단지 한 가지.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균열은 너무나 커서 쉽게 메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변화, 성장을 보았다. 그들의 가족은 끔찍한 폭풍을 겪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상처를 치유하고 진실과 마주하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힘든 여정. 김 여사님은 충격과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민주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진정한 남자의 책임감으로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떠나지 않았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치유자의 자격으로 남기를 선택했다. 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때문에 그들을 도왔다. 저는 제 약학 지식을 이용해 김 여사님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주었고 제 강인함으로 민준이 가장 약해졌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동화 같은 결말은 아니었다. 제 결혼 생활은 아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상처는 이미 생겨났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는 비극이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우리는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참회하고
성장할 기회를 찾아냈다. 여유로운 노후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는 방금 극적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한 이야기의 끝을 함께 했습니다. 탐욕이나 평범한 배신에서 비롯된 비극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무서운 것, 바로 황혼의 외로움과 심리적 결핍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제 긴박했던 사건들이 지나가고 악인이 죗값을 치른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인간의 운명에 대한 침묵과 성찰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서윤 씨와 김 여사님, 그리고 지훈이라는 젊은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이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어두운 구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고 더 굳건하며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간적 가치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가장 크고도 가슴 아픈 메시지는 바로 황혼기, 외로움의 덫과 잘못된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단호한 경고입니다. 서윤 씨의 시어머니 김 여사님, 그녀는 단순히 악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거만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 역시 자신의 외로움의 희생자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은 성장하여 가정을 꾸린 후 그녀는 돈, 집, 풍족한 삶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관심, 동반자, 그리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황혼기의 외로움은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조용히 갉아먹고 그들을 나약하고 상처받기 쉽게 만들며 맹목적으로 사랑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심리적 공백이 김 여사님을 지훈 같은 사냥꾼들의 완벽한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아닌 전략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젊음, 달콤한 말, 그리고 적극적인 구애를 이용해 김 여사님이 부족했던 바로 그 빈틈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독이 든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녀와 지훈의 결혼은 사랑에 빠진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심리적 질병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지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훈이 가져다주는 느낌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돈과 상상 속의 결혼을 이용해 젊음과 관심을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안정제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이 결코 사고 팔거나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기반 위에 세워진 행복은 조만간 무너져 내리고 비극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과 그 자녀 세대 모두에게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외로움을 마주하고 긍정적인 가치로 채우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동호회에 참여하고 새로운 취미를 추구하며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절대 외롭다는 이유로 불분명한 관계에 성급하게 뛰어들지 마십시오. 물질로 진정한 감정을 살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장 약할 때가 바로 최악의 악인들에게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 이 이야기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님을 단지 용돈이나 물질적인 선물로만 챙기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황혼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과 관심 그리고 대화입니다. 서윤 씨의 남편 민준 씨, 그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깨닫지 못했고 그녀 곁에서 귀 기울여줄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관심이 의도치 않게 어머니를 악마의 소나기로 밀어넣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안부전화 한 통, 주말에 저녁 식사 한 끼, 짧은 여행.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괴물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애정 사기꾼들의 진짜 얼굴과 정교한 심리 조종에 대한 적나라한 그림입니다. 박지훈, 그는 길거리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더 위험한 종류의 범죄자, 바로 심리적 사냥꾼입니다. 그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는 외모와 말솜씨, 그리고 인간의 약점에 대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김 여사님 같은 여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면서 서서히 그들을 먹잇감 자신의 ATM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전형적인 조종 기술, 병 주고 약 주기였습니다. 그는 민감한 영상과 잔인한 협박으로 피해자를 공포와 치욕의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직후 달콤한 말과 다정한 몸짓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능력을 상실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 특히 외롭고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너무 쉽거나 너무 완벽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빨리 주고 당신이 듣고 싶은 모든 말을 해준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는 동화 속 왕자님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알아보고 관찰하십시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입니다. 사랑에 너무 목마른 나머지 이성과 판단력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영감을 주는 교훈은 바로 악에 맞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간의 힘입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서윤 씨, 그녀는 이 모든 것의 화신입니다. 진실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무너지거나 맹목적으로 복수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동력으로, 분노를 똑똑하고 체계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보인 척하며 천리를 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적의 교활함을 역이용하여 무기로 삼았습니다. 서윤 씨가 음모를 파헤치는 전 과정은 긴장감 넘치는 두뇌 싸움이었습니다. 지혜와 침착함이 가장 날카로운 무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진정한 힘은 얼마나 크게 소리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뿐만 아니라 인간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을 아무리 못살게 굴었어도 그녀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서윤 씨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복수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원한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흐리게 두지 않았고 바로 그 행동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구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결단력, 그리고 관용이 민준을 깨우고 성장시키며 자신의 책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결혼 생활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한 가족은 치유되고 참회와 이해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인간적인 결말입니다. 서윤 씨의 이야기는 특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불의 앞에 무력감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눈물을 냉철함으로 바꾸십시오. 믿을 수 있는 친구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정의를 믿고 당신의 지혜를 이용해 싸우십시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악을 처벌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 항상 동화 같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마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불꽃 하나를 지폈습니다. 용기와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의 불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당신의 삶과 행복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와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힘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더해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도 필요한 경고이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직접 얻은 교훈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공유와 격려는 저희가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소중한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노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간직하시길 바랍니다.